벙어리 바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런 눈으로 쳐다봐? 내 아빠처럼 너도 참 쓸모없구나. 이제 버리면 끝이지.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외딴 갯벌, 새엄마 유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11살 어린 도윤이를 인적 없는 바닷가에 밀어냈습니다. 이제 내가 살 곳은 여기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평생 썩어라.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새엄마 유라는 도윤의 뺨을 툭툭 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사악한 새엄마를 향한 침묵 뒤에 숨겨진 천재 소년의 피의 복수극,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거친 갯벌길을 달려왔습니다. 차가 멈추자 오유라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얼른 내려.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1살 도윤이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소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저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꽉 다물고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던 아이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가 도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은 여기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평생 살아라. 도윤이 고개를 들어 유라를 응시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지만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왜 저를 이런 곳에 버리는 거예요? 유라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벙어리 바보가 뭘 안다고 그런 눈으로 쳐다봐. 어차피 아무 말도 못하면서. 3년 전의 기억이 도윤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차 중국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을 무릎에 앉히고 선물로 가져온 작은 나무 장난감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지냈지? 네, 아빠. 저 혼자서도 잘했어요. 아버지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이제 정말 의젓해졌네.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유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유라 씨, 오셨군요. 도윤이를 소개할게요. 도윤아, 인사해. 도윤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건데 잘 부탁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라가 도윤의 팔을 꽉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 아버지 재산은 모두 내 거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도윤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라가 도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유라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벙어리 바보 주제에 그 집에서 잘난 척했지만 결국 이 꼴이네. 내 아버지도 바보였어.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키우다니. 유라의 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닷바람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방이 온통 갯벌과 바다뿐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버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하루하루 더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아빠 곁에 와서 앉아봐. 도윤이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마르다는 것을 도윤은 느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평범한 단추 같지만 특별한 단추야. 어떻게 특별한 거예요, 아빠? 이 단추를 누르면 아빠가 믿는 사람들이 달려와. 아주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만 누르는 거야. 아버지가 도윤의 셔츠를 들쳐 안쪽 가슴 가까운 곳에 단추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직접 달아주는 거야. 이 단추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줄 거야. 아빠, 왜 이런 걸 달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단추가 있는 한 아빠는 너와 함께야.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는 계속 저랑 같이 있을 거잖아요. 아버지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절대 잊지 마. 이 단추를 누를 때는 정해진 대로 3번 길게 누르는 거야. 알겠지? 갯벌에서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참아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유라가 슬픔에 잠긴 미망인 행세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날, 그리고 그날 밤 유라가 내연남과 나눈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던 순간, 이제 그놈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내 거야. 도윤이는 조금 더 두고 보자. 바보 같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때부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진짜 바보가 되어 유라를 속이겠다고. 언젠가 아버지가 준 단추를 누를 나를 기다리겠다고. 도윤이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은색 단추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도윤이 단추를 정해진 박자에 맞춰 3번 길게 눌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추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시작해요. 도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소년의 목소리를 바다 너머로 날려보냈습니다. 10분 후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일렬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차들이 도윤 앞에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백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다른 사람들도 차에서 내려 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발 노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박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기사는 도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팔에 난 멍자국과 앙상해진 몸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박 기사가 주먹으로 모래바닥을 쳤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윤이 박 기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기사님, 이제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요. 도윤이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 옆에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뒷창으로 갯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별장에서는 유라가 도윤의 옷가지를 모두 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성냥을 그어 도윤의 일기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 애는 완전히 사라졌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불타는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몰랐습니다. 도윤이 진짜로 사라진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을. 차량들이 외곽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중앙홀에 걸린 아버지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셔츠에서 단추를 떼어내어 아버지 초상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시작할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잠든 밤이었습니다. 유라의 감시와 위협이 없는 곳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셨나요? 네, 들어오세요. 도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박 기사가 들어오며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쌀밥과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상을 도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어렸을 때 사모님이 자주 해주시던 메뉴입니다. 사모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만들었어요. 도윤이 미역국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끓여주신 그 미역국 냄새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기일마다 꼭 끓여 먹던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도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도윤이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모금 떴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밥공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기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기사가 도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도련님.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작해야죠. 박 기사가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거 보세요. 그 여자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회사 비자금 빼돌리기가 첫 번째입니다. 3년 동안 무려 500억을 빼돌렸어요. 500억이요? 도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박 기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회장님 주치의였던 김 박사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회장님 사인을 심장마비로 조작하도록 시켰죠. 도윤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한 것도 모자라 사인까지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김 박사 통장으로 들어간 돈 내역이 여기 다 있어요. 오유라가 직접 보낸 거죠.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기사님,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것들을 시작해야겠어요. 박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회장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박 기사가 도윤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책장 뒤쪽에 숨겨진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드신 프로그램입니다. 유라의 모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복잡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라의 차명 계좌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떴습니다.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유라가 어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뿐 아니에요, 도련님. 여기 보세요. 박 기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신탁해 두신 황금 열쇠 펀드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래그룹 지분을 사는 거죠? 맞습니다. 유라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사들이는 겁니다. 그 시각 미래그룹 본사에서는 유라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도윤이라고 하는데 11살이에요. 유라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안 보여요.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인가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마트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요. 유라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각본이었습니다. 신고를 마친 유라가 조 실장을 불렀습니다. 조 실장, 언론사에 연락해. 내가 힘든 시기에도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기사 내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라가 거울을 보며 슬픈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눈가에 억지로 눈물을 짜냈습니다. 불쌍한 미망인이 실종된 아들을 걱정하며 일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그때 한상무가 유라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래그룹의 원로 임원이었습니다. 한상무가 유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유라 씨, 자네가 하는 일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무슨 말씀이세요, 한상무님? 도윤이가 실종됐다면서 벌써 회장 취임 준비를 하다니. 유라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상무님, 회사는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급하잖나? 유라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상무님,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요? 저도 힘들어요. 한상무가 문을 열며 돌아서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라 씨, 하늘이 보고 있다네. 한상무가 나간 후 유라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조 실장, 한상무 해임 절차 밟아. 당장. 네, 회장님. 유라가 창밖을 내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는 사이 도윤은 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박 기사가 서재 구석에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이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이걸 보세요. 작은 방 안에 각종 녹음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곳곳에 숨겨둔 도청기들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유라를 의심하고 미리 설치해 두신 거예요. 화면에 집안 곳곳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까지 모든 곳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며칠 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아, 이제 정말 다 내 거야. 그 바보 남편도 없애버렸고. 도윤이 몸을 떨었습니다. 유라가 내연남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도윤이 그 벙어리는 어떻게 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확실하게 처리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기사님, 이 녹음 파일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네, 도련님.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 둘게요. 그때 박 기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장 요원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기사님, 유라가 사람을 보냈어요. 바닷가를 뒤지고 있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유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박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윤이 박 기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기사님,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날 밤 유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파놓은 함정이었지만 유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조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하자. 당장 투자해. 회장님,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바보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까? 유라의 탐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급히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계시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를 데려갔대요. 요양원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도윤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유라가 어머니까지. 박 기사가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찾을 거예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라, 절대 용서 안 해. 일주일 후 미래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유라의 무리한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파놓은 투자 함정에 완전히 빠진 것이었습니다. 본사 정문 앞에 소액 주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오유라 물러나라. 우리 돈 돌려내. 사기꾼 오유라 감옥 보내라. 유라가 회의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시끄러운 것들 좀 어떻게 안 되나?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유라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벙어리 때문이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사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로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회장, 이번 투자 실패로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패라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유라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손실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곧 회복될 거예요. 유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 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라 회장,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해임이라고요? 네,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누가 저를 해임해요? 이 회사는 제 거예요. 그때 유라에게 마지막 수가 떠올랐습니다. 조 실장을 급히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 방에 있는 서류 가져와. 도윤이 일기장. 조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기장이요? 응, 내가 특별히 만든 거야. 유라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친자가 아니라는 가짜 일기를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30분 후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유라가 단상에 올라 준비해온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도윤이는 제 남편의 친자가 아닙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유라가 가짜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남편의 일기가 있어요. 도윤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나요? 남편이 죽기 전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제 회사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유라의 거짓말은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자극적인 내용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가 마이크 앞으로 휠체어를 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들으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강도윤 회장의 고문 변호사였던 최입니다. 지금 오유라가 보여준 일기장은 가짜입니다. 유라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최 변호사님,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당해 큰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어요. 최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도윤이는 분명히 친자예요. 유라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해둔 마지막 수단이 있었습니다. 유라가 휴대폰을 꺼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경감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5분 후 최 경감이 경찰들을 이끌고 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변호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였어요. 최 경감이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최 경감은 유라에게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돈을 받고 유라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오유라가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최 변호사의 외침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유라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 사람이 가짜 유언장으로 저를 모함하려 했어요. 기자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회장 취임식을 갖겠습니다.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거예요. 그 시각 도윤은 안전가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악마 같은 여자를 당장 잡아야 해요.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에요, 박 기사님.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기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기사님이죠? 누구세요? 민지를 찾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박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는 박 기사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민지를 어떻게 했어? 박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기사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서해안 폐창고로 혼자 와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민지는 죽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민지가.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박 기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기사님, 진정하세요. 뭔 일이에요? 민지를 유괴했어요. 혼자 오라고 해요.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기사님, 함정이에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민지가 제 유일한 손녀예요. 박 기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기사에게 민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일찍 잃고 혼자 키운 손녀였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민지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박 기사가 도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기사님, 도윤이 말렸지만 박 기사는 이미 차 키를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만큼은 꼭 구해야 해요. 박 기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이 뒤쫓아 나갔지만 박 기사의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도윤의 외침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후 안전가옥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이상해. 정전이 왜?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보낸 사람들이야.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나와라. 숨어봤자 소용없어.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아버지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떠올렸습니다. 서재 뒤쪽에 있는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왔다. 찾아. 암살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비밀 통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뒷마당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대기시켜둔 차가 후문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에 올라타며 운전사에게 외쳤습니다. 폐창고로 가주세요. 빨리요. 차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살자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도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도련님.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총을 꺼냈습니다. 총이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운전사가 핸들을 꺾으며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도련님, 잡으세요.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앞 타이어가 터졌어요. 차가 통제를 잃고 도랑으로 빠졌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운전사는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암살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도보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이 도윤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꼬마야. 한 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윤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칼날이 도윤의 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암살자들을 들이받으며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 씨였습니다. 장 씨가 차에서 내리며 암살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아이에게 손을 댔어. 장 씨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암살자 한 명이 장 씨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재빠르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었습니다. 아! 암살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암살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장 씨가 뒤돌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으윽! 암살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장 씨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다쳤니? 아니에요, 장 씨 아저씨. 고마워요. 도윤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차에 타. 박 기사를 구하러 가야지. 장 씨가 도윤의 손을 잡아 차로 이끌었습니다. 도윤이 차에 올라타며 급히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이 혼자 가셨어요. 민지를 구하러요. 그 양반 참 함정인 걸 뻔히 아는데. 장 씨가 핸들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 폐창고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도윤이 뒷창으로 내다보니 암살자들이 오토바이로 다시 추격해왔습니다. 장 씨 아저씨, 뒤에서 따라와요.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장 씨가 도윤에게 작은 기계를 건넸습니다. 이거 누르면 특수 주파수가 나가. 내 아버지가 만들어둔 거야. 도윤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추격하던 암살자들의 무전기에서 잡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가 안 돼. 뭐야, 이거? 암살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장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치밀한 분이셨는지 알겠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어. 30분 후 폐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창으로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불이야. 박 기사님이 위험해요. 진정해, 도윤아. 우리가 구할 거야. 장 씨가 차에서 소형 드론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먼저 확인해 보자. 드론이 창고 위로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창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박 기사와 민지가 묶인 채 연기 속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기사님, 민지도 포기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장 씨가 드론에서 소화 분말을 떨어뜨렸습니다. 불길이 잠시 약해졌습니다. 장 씨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구해올게.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도윤이 장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위험해. 여기 있어야 해. 박 기사님은 저를 위해 저기 계세요. 저도 가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장 씨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이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유라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신호하면 내 아버지가 만든 연막탄 터뜨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여.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장 씨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으악! 아야! 부하들이 쓰러졌습니다. 장 씨와 도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기사가 기둥에 묶여 있었고 민지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왜 여기에? 박 기사님, 가만히 계세요. 금방 풀어드릴게요. 도윤이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민지를 안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구하러 왔어. 아저씨, 고마워요. 민지가 장 씨에게 안겼습니다. 박 기사가 자유로워지자 도윤에게 사과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박 기사님. 민지가 더 소중하죠. 도윤이 박 기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박 기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실의 방 열쇠예요. 서재 뒤에 숨겨진 방이 있어요. 도윤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뭘 숨겨두셨을까요? 가봐야 알 거예요. 분명 중요한 것일 거예요. 네 명이 창고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지는 박 기사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장 씨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유라가 또 뭘 할지 몰라.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1시간 후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박 기사가 민지를 침실에 재워두고 나왔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남기신 방을 확인해 봅시다. 도윤이 열쇠를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뒤편 벽에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벽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와 여러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하얀 가루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몸을 떨었습니다. 저거 독을 타는 거예요? 박 기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 영상 속에서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만 없으면 다 내 거야. 고마웠어, 여보. 유라가 독탄 물을 남편에게 억지로 먹였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영상이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도윤이 화면에 대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내 목소리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지 마. 도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도윤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도윤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회장님의 뜻을 이루세요.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장 씨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내일 유라 취임식장에서 틀 수 있어. 어떻게요? 호텔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 내 아버지가 미리 백도어를 만들어 두셨거든. 도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준비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모든 걸 계산하셨지. 박 기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 날이에요. 유라를 완전히 끝낼 거예요. 장 씨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장 씨 아저씨. 박 기사님도요. 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유라의 악행이 온 세상에 밝혀질 날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도윤이 아버지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낼게요. 도윤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1살 소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호텔에서 취임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악행이 내일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도윤이 창문 너머 호텔을 바라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보자, 유라.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미래그룹 회장 취임식을 위해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습니다. 유라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언론 반응은 어때? 유라가 립스틱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어제 최 변호사 건으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유라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구나. 그 시각 호텔에서 3km 떨어진 건물에서 도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씨가 옆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호텔 메인 서버 연결됐어. 정말요? 도윤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호텔의 모든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시작해요.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취임식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재벌 총수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유라의 성공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미래그룹 신임 회장 오유라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라가 준비해온 가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임직원들을 위해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객석에서 감동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도윤이까지 실종되어 더욱 힘들었지만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노트북의 엔터키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다. 도윤이 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호텔의 모든 스크린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유라가 남편의 물컵에 독을 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뭐야, 저거? 저 여자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끄세요. 당장 꺼. 유라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당신만 없으면 다 내 거야. 고마웠어, 여보. 객석에서 경악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남편을 독살했다고? 저 여자가 살인자였어? 기자들이 카메라를 유라에게 집중했습니다. 유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행사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도윤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저 아이가 도윤이잖아.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네. 유라가 도윤을 보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는 죽었잖아. 도윤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떨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도윤의 맑은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은 진짜입니다. 저 여자가 제 아버지를 독살했어요.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유라가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 나쁜 놈, 어떻게 감히. 유라가 도윤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에서 장 씨가 경찰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오유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장 씨가 수갑을 꺼내며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체포라고? 유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방금 영상과 함께 모든 증거가 있어. 장 씨가 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 달라고. 나는 무죄야.
하지만 아무도 유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벙어리인 척했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도윤에게 집중했습니다. 저 여자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제 아버지는 회사를 사랑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돈을 위해 아버지를 죽였어요. 유라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기자들은 유라가 아닌 도윤에게 카메라를 집중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김 박사의 자백서가 있어요. 저 여자가 돈을 주고 아버지 사인을 조작하게 했다는 증거예요. 도윤이 서류를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치밀했구나. 11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군, 3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켜봐 주셨어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살 소년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박 기사가 단상으로 올라와 도윤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말 못하는 척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경감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장 씨가 준비한 비리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최경감, 당신도 공범이지?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최경감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겠어요. 도윤이 봉인된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맡게 하라고 하셨고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어요. 유라가 호송차에 태워져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너 절대 용서 안 해. 하지만 아무도 유라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박 기사와 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기사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장 씨도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도윤아. 기자들이 도윤을 둘러싸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계획인가요? 학교는 언제 다니실 건가요? 도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사귀고요. 모든 사람들이 도윤의 순수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도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11살 소년의 놀라운 복수, 3년간 벙어리 연기로 진실 밝혀낸 용감한 아이, 미래그룹 상속자, 아버지 독살범 직접 잡아. 도윤은 박 기사, 장 씨와 함께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장 씨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평범한 아이로 사세요. 박 기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도윤이 평화로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잔 밤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아침 드세요. 네, 들어오세요. 도윤이 일어나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기사가 아침상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도윤이 좋아하는 딸기잼 토스트까지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고마워요.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도윤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기사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법무팀입니다. 급한 일로 왔어요. 박 기사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 열어드릴게요. 박 기사가 현관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윤 군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과 모든 자산에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압류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오유라 씨가 담보로 잡은 자산들입니다. 채권자가 회수를 요구했어요. 도윤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집에 문제가 생겼어. 박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거대 투자회사 검은손에서 500억 원 회수를 위해 이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압류했어요. 검은손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오유라 씨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에요. 담보가 이 집이었거든요. 박 기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도련님 몰래 이런 일을. 어쨌든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셔야 해요. 법무팀이 가압류 딱지를 대문에 붙이고 갔습니다. 도윤이 멍하니 딱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기사님,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제가 알아보겠어요. 하지만 박 기사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감옥에서는 유라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장한 중년 남자가 유라 앞에 앉았습니다. 마사장이었습니다. 유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마사장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려면 내 돈부터 갚아야지. 마사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500억이 적은 돈인 줄 아나? 도윤이한테 특별한 금고가 있어요. 거기 들어있는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유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별한 금고. 강 회장이 만든 생체인증 금고예요. 도윤이 목소리로만 열 수 있어요. 마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는데? 1,000억은 좋게 될 거예요. 유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금고가 없었지만 마사장을 속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흥미롭네. 그럼 그 꼬마를 데려와야겠군. 마사장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 대신 저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알았어. 내일 병원 이송 핑계로 탈출시켜줄게. 마사장이 유라와 비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안전가옥에서는 장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박 기사가 납치됐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기사님이요? 응, 아침에 은행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 장 씨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사장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박 기사는 우리가 가졌다. 도윤이를 데리고 와라.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박 기사님, 진정해, 도윤아. 우리가 구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장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입원해 있던 동료가 습격당했어. 다리를 크게 다쳤대.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 제 때문이에요. 아니야,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장 씨가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구나. 나는 마사장이야.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 기사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마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간단해. 너만 오면 박 기사를 살려줄게. 어디로 가면 돼요? 도윤이 안 돼. 장 씨가 말렸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주소 보낼 테니까 혼자 와.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박 기사 죽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 씨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함정이야. 하지만 박 기사님이 다른 방법을 찾자. 시간이 없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박 기사님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박 기사님을 구할 차례예요. 도윤이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장 씨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 도윤아.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장 씨 아저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기사님은 저에게 가족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장 씨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따라갈게. 안 돼요. 박 기사님이 죽어요. 결국 도윤이 혼자 나섰습니다. 장 씨가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조심해. 도윤이 택시를 타고 마사장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도윤이 공장 앞에 섰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도윤이 공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왔구나, 꼬마야. 마사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박 기사님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안전한 곳에 있어. 마사장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한 대로 금고를 열어봐. 무슨 금고요?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유라가 말했잖아. 내 목소리로만 열 수 있는 특별한 금고 말이야. 도윤이 깨달았습니다. 유라가 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금고는 없어요. 뭐라고? 마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라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금고는 없어요. 감히 나를 속였다고? 마사장이 도윤의 가슴팍을 움켜잡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도윤이 진실을 말했지만 마사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마사장이 도윤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아파요. 도윤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박 기사님. 도윤이 박 기사를 찾으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마사장이 도윤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금고 위치를 말해. 정말 모른다고요. 그럼 고통스럽게 죽을 각오나 해. 마사장이 전기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요. 제발. 그럼 빨리 말해. 그때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탈옥했어요. 유라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유라. 도윤이 유라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도윤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살았니? 유라가 도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내가 날 감옥에 보냈지? 이제 복수할 차례야. 박 기사님을 놔주세요. 금고부터 열고 나서 생각해보지. 유라가 마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안 불었어요? 말을 안 해서 말이야. 그럼 제대로 고문해야죠.
유라가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금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라, 당신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라고? 금고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이 지어낸 거라고요. 유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정말 없다는 거야? 마사장이 유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없다고? 죄송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유라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마사장이 분노했습니다. 나를 속였어. 마사장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마사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둘 다 죽여버려. 마사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윤이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공장 천장에서 가스탄이 터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여.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혼란을 틈타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계에 숨겨둔 작은 칼날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연기 속에서 뛰어 도망쳤습니다. 저 꼬마 어디 갔어? 마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도윤을 쫓았습니다. 도윤이, 어디 가니? 도윤이 공장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마사장이 총을 꺼냈습니다. 서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도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 도윤이 비틀거렸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피가 셔츠에 번졌습니다. 도윤이 공장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 기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살아야 했습니다. 도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뒤에서 마사장과 유라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윤이 달빛 아래서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박 기사님, 기다리세요. 반드시 구할 거예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준 마지막 비밀 장치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진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박 기사가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였지만 도윤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기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윤과 연락이 안 됐습니다. 도련님이 위험해. 박 기사가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박 기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련님을 구해야 해. 박 기사가 절뚝거리며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박 기사가 장 씨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장 씨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박 기사님, 어떻게 여기에? 도련님이 어디 갔어요? 박 기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사장이라는 놈한테 갔어요. 혼자 가겠다고 해서. 장 씨가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안 들어요. 박 기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도련님을. 진정하세요, 박 기사님. 다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기 좀 빌려주세요. 박 기사가 다리 아픈 것도 잊고 말했습니다. 장 씨가 창고에서 권총과 전자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도련님 위치 추적 안 돼요? 회장님이 만든 추적기가 있어요. 장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서쪽 공장 지대네요. 박 기사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한편 도윤은 공장 건물 내부의 작은 통제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깨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데이터 역추적 보안망이라고 했지. 도윤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마사장의 모든 계좌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우와, 정말 다 나오네. 도윤이 놀라며 마사장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해외 계좌와 가짜 회사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도윤이 국제금융경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했습니다. 마사장님, 이제 끝이에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5분 후 마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야, 누구야? 마사장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요.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계좌가? 해외 계좌까지 다 막혔어요. 돈을 하나도 못 빼요. 마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다른 부하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국제경찰이 우리 조직을 수사하기 시작했대요. 뭐? 마사장이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모든 비밀을 신고했어요. 부하들이 하나둘 마사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우리 다 잡혀가겠어. 이제 어떻게 해요? 각자 도망가야겠어요. 부하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아, 어디가? 돌아와.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마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사장님, 진정하세요. 다 내 때문이야. 금고가 없다면서 왜 거짓말했어? 마사장이 유라의 목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통제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사장님, 유라 씨,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 내가 어디 있어? 마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마사장님의 모든 돈이 동결됐어요. 그리고 곧 경찰이 올 거예요. 도윤이 컴퓨터로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제어했습니다. 철컥, 철컥. 모든 문이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문이 안 열려. 유라가 출구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나가자. 빨리. 마사장이 다른 문을 확인했지만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 자식? 문 열어. 싫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도윤이 거부했습니다. 마사장이 총을 꺼내 천장을 향해 쏘았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서 문 열어. 하지만 도윤은 안전한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방탄유리로 만들어진 곳이라 총알이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기사와 장 씨가 경찰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유라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경찰차 여러 대가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손을 들고 나와. 마사장이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젠장. 끝났군. 박 기사가 절뚝거리며 공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어디 계세요? 박 기사님. 도윤이 통제실에서 뛰어나와 박 기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다치신 곳은 없어요? 박 기사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어깨를 다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도윤이 박 기사의 품에서 안도했습니다.
장 씨도 달려와 도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경찰들이 마사장과 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사장, 당신은 돈 세탁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유라, 탈옥과 협박 혐의가 추가됩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끌려갔습니다. 유라가 마지막으로 도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나를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도윤의 어깨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스치기만 해서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용감했어요. 박 기사님이 위험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 박 기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 씨가 경찰서에서 돌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사장의 모든 재산이 압류 해제됐어. 그리고 법원에서 도윤이의 상속권을 다시 확인해줬어. 정말요? 도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집도 다시 내 거야. 박 기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기사님,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요. 물론이죠, 도련님.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박 기사가 감동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깼습니다. 가압류 딱지도 모두 떼어내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기사가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박 기사님, 아버지 무덤에 가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가죠. 오후에 도윤과 박 기사가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이 끝났어요. 도윤이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유라도 마사장도 모두 감옥에 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도윤이 아버지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박 기사도 함께 절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두 사람이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도련님.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세요. 좋아요. 오랫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 도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장 씨가 축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장 씨 아저씨도 고마웠어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착하게 살겠어요. 사랑해요. 도윤이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악몽이 끝났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이 서해안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유라가 자신을 버렸던 바로 그 갯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기사가 도윤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씨도 함께 왔습니다. 도윤이 손에 든 하얀 국화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꽃을 좋아하셨죠? 도윤이 박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기일 때마다 하얀 국화를 가져가셨어요. 박 기사가 그리운 듯 말했습니다. 도윤이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꽃다발을 바다에 띄어보냈습니다. 하얀 국화들이 파도에 떠내려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바닷바람이 도윤의 목소리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박 기사와 장 씨가 도윤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많이 컸어요. 박 기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장 씨도 도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이 돌아서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기사님, 장 씨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뭐려, 도련님. 저희가 더 고맙죠. 박 기사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박 기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요. 도윤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요? 박 기사가 물었습니다. 침묵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도련님. 아버지 유산으로 만들 거예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 기사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박 기사님. 많이 드세요. 내일부터 학교 가야 하니까 힘내야죠. 네, 벌써 설레요. 도윤이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도련님처럼 착한 아이한테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박 기사가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중학교 교복이었습니다. 어때요, 박 기사님? 정말 멋있어요, 도련님. 완전히 학생 같아요. 박 기사가 도윤의 넥타이를 메어 주었습니다. 장 씨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도윤아, 입학 축하한다. 고마워요, 장 씨 아저씨. 세 사람이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첫 등교길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떨리네요. 괜찮아, 도윤아. 잘할 수 있어. 장 씨가 응원했습니다. 도련님, 즐겁게 다니세요. 제가 매일 데리러 올게요. 박 기사가 도윤을 안심시켰습니다. 도윤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도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이구나. 반가워. 같이 놀자.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말 못했던 도윤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이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도윤아, 축구할 줄 알아? 잘 못해요. 가르쳐 주세요. 알았어. 우리가 가르쳐 줄게. 아이들이 도윤을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하교 시간, 박 기사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학교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이 다들 친절해요. 도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도 재미있을 거예요. 집에 와서 도윤이 숙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재단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였습니다. 도윤군, 재단 설립 승인이 났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도윤이 기뻐 펄쩍 뛰었습니다. 박 기사님, 재단이 승인됐어요. 축하해요, 도련님. 그날 저녁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장 씨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한편 감옥에서는 유라가 도윤이 보낸 편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결혼기념일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라가 카드를 열어보니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야, 사랑해. 행복하자. 유라가 카드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라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재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윤의 도움으로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이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구조한 강아지였습니다.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도윤이 강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단추야. 과거 자신을 구해준 그 단추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단추가 꼬리를 흔들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도윤이 단추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기사와 장 씨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멋진 청년이 되셨어요. 박 기사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회장님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장 씨도 흐뭇해했습니다. 미래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주주로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장 씨의 식당은 도윤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손녀 민지와 함께 도윤의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지는 도윤을 친오빠처럼 따랐습니다. 저녁마다 도윤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하루 일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재단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냈고요. 도윤이 아버지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손목에 찬 아버지의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수리에서 새 것처럼 깨끗해진 시계였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단추가 도윤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단추야, 우리 참 멀리 왔구나. 도윤이 단추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도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작게 웃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잘 자세요.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도윤이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추도 도윤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사라지고 희망만 남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단추야. 단추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기사가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재단 방문하는 날이죠? 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해요. 도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민지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내려왔습니다. 물론이지, 민지야. 도윤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파도가 평화롭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버려졌던 그 바닷가도 이제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전체 풍경을 비춥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평화로운 마을,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 위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가장 강한 목소리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의 발자국들을 부드럽게 지워갑니다. 아픈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도윤의 이야기가 희망찬 미래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어린 도윤이 겪어낸 3년간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정의의 승리를 지켜보며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척했던 소년이 마침내 진실을 외쳤을 때 그 목소리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대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박기사, 장씨 같은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윤은 복수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 같은 악인도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었고 도윤은 상처를 딛고 다른 아이들을 돕는 따뜻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선량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